3년 180대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또 허풍이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유럽 군수업계에서 이런 숫자는 농담이거나 아니면 미친 소리일 뿐이니까요. 보통 업체들이 하는 말은 뻔합니다.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납기는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의 담당자는 미동도 없이 단언했습니다. 아닙니다. 3년이면 됩니다. 180대 전부. 회의실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문장 하나가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한 나라가 가진 자신감, 속도, 그리고 전쟁을 대하는 철학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정말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의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회의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유럽 군사사가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3년 전 우리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국경을 압박했고 유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국이라는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뒤에는 180대의 K2 전차가 서 있습니다. 저는 마테우시 카민스키입니다. 폴란드 국방부 무기획득본부장입니다. 57세입니다. 이 분야에서만 30년 넘게 일했죠. 나토 무기조달 협상도 수없이 해왔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폴란드를 지키기 위해서죠.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로, 납기로, 성능으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국방부 회의실 안은 무거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였거든요. 폴란드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우리 국경과 러시아 사이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너무 가까웠죠. 작전 준비율 40%. 전차의 절반 이상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에미레이1 에이브람스 구형, T-72 낡은 소련제, 레오파드 초기 모델. 전부 30년 넘은 장비들이었습니다. 부품은 구하기 어렵고 정비는 끝없이 지연됐죠. 러시아는 국경 쪽에서 전차를 계속 늘리는데 우리는 고철 덩어리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대안이 있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대안이 없었거든요. 유럽 업체들한테 이미 다 물어봤습니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미국까지요. 답은 다 똑같았습니다. 독일 레오파드2는 2030년대 초 인도 가능하답니다. 8년을 기다리라는 겁니까? 프랑스 르클레르는 정치 조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폴란드가 EU 내에서 이래라 저래라 따라야 한다는 식이었죠. 미국 에이브람스는 수량이 적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수백 대인데 그들이 줄 수 있는 건 고작 몇십 대였습니다. 저는 그날 회의실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전차가 늦으면 나라가 늦는다고요.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생존의 문제였죠. 폴란드 척추가 부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척추가 부러지면 군대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전차는 바로 그 척추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한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온 제안서라고요. 한국?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한국이 전차를 만든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K2 블랙팬서라는 이름도 들어본 적 있었고요. 하지만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동아시아 국가가 만든 전차가 유럽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까? 그런 선입견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저는 그날 책상 위 문서를 보고 처음으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180대. 2025년까지 전량 인도. 3년입니다. 고작 3년 만에 180대를 준다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30년 동안 이 바닥에 있으면서 불가능한 약속을 수없이 받습니다. 유럽 업체들도 늘 그랬습니다. 계약서엔 멋진 숫자를 적어놓고 막상 납기일이 되면 변명만 늘어놓았죠. 원자재 부족, 인력 문제, 공급망 차질. 핑계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손이 떨렸거든요. 말도 안 되는 숫자인데 어쩐지 마음이 끌렸습니다. 제안서를 계속 넘겼습니다. 성능 데이터, 기동력 테스트, 진창 돌파 실험 영상 링크까지 있었습니다. 자동장전 시스템, 1500마력 엔진, 산악 지형 주행 능력.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죠.
그리고 한 문장이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약속을 지킨다? 유럽에서 그런 말하는 업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들 최선을 다하겠다, 노력하겠다는 식이죠. 그런데 한국은 단언했습니다. 지킵니다라고요. 국방부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시끄러웠습니다. 회의실에서 들었던 장관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죠. 당신이 책임지시오. 카민스키 책임이요? 좋습니다. 하지만 책임질 나라조차 남지 않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밤늦게까지 그 제안서를 읽었습니다. 비교 분석표를 만들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미국, 한국. 네 나라를 줄 세웠죠. 납기, 단가, 성능, 기술 이전 가능성. 모든 항목에서 한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너무 압도적이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이게 진짜일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르샤바 밤거리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국경 너머에선 전차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요. 러시아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국방부 간부들이 모였죠.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독일을 기다려야 한다고요. 레오파드는 검증된 전차라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거들었죠. 미국과 협상을 더 해봐야 한다고요. 전부 똑같은 소리였습니다. 기다리자, 협상하자, 검토하자.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독일은 8년을 달라고 합니다. 미국은 수량을 줄 수 없다고 하고요. 프랑스는 정치 조건부터 따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러시아는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8년 후에도 폴란드가 존재할 거라 확신하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 제안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한국은 3년을 제시했습니다. 180대 전량입니다. 저도 믿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까?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한국 공장을, 생산 라인을, 시험장을 제 눈으로 보겠습니다. 장관이 물었습니다. 확신하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 가능성입니다. 회의실을 나오는데 회색 회의실에서 저는 운명의 문서를 처음 손에 쥐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목적지는 서울이었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기대였죠. 어쩌면 폴란드가 살 길을 찾았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였습니다. 창밖으로 바르샤바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가방 속 제안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180대 3년. 한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그 문장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일까? 정말 지킬 수 있을까? 그렇게 한국이라는 이름이 제 인생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폴란드를, 아니 유럽 전체를 바꿀 거라는 걸 말이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30년 경력에 이런 긴장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삼성, 현대. 그 정도는 알고 있었죠. 하지만 방산? 전차? 솔직히 의문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한국 측 담당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하더군요. 카민스키 본부장님 환영합니다. 준비된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말투가 단호했습니다. 유럽 업체들처럼 애매하게 둘러대지 않았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자료를 펼쳤습니다. 4개국 전차 제안을 비교 분석한 표였습니다. 독일, 미국, 프랑스, 한국. 하나씩 다시 검토했죠. 독일 레오파드 2. 납기 2030년대 초. 단가 높음. 기술 이전 제한적. 프랑스 르클레르. 정치 조건 과다. 납기 불확실. 미국 에이브람스. 수량 부족. 납기 느림. 그리고 한국 K2. 납기 3년. 단가 합리적. 기술 이전 적극 협력.
저는 숫자 앞에서 감정을 배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숫자는 나를 흔들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한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그런 거짓말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접 보려고 온 겁니다. 진실은 현장에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경남 창원에 있는 현대로템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차로 몇 시간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정말 전차를 대량 생산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공장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공장 건물들이 끝없이 이어졌죠. 트럭들이 쉴 새 없이 움직였고 크레인이 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이건 그냥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기계를 만드는 거대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안내를 받으며 생산 라인으로 들어갔습니다. K2 전차가 조립되는 과정을 직접 봤습니다. 용접 불꽃이 튀고 포탑이 장착되고 엔진이 들어가는 장면. 하나하나가 정밀했습니다. 기술자들은 말없이 움직였죠. 빠르고 정확하고 집요했습니다. 저는 한국 측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생산 속도가 어느 정도냐고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현재 월 8대에서 10대 수준입니다. 폴란드 계약이 확정되면 라인을 증설해 월 15대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월 15대요? 1년이면 180대였습니다. 3년이면 500대 이상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말은 쉽죠. 하지만 실제로 할 수 있을까?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부품 창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창고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보신, 장갑판, 엔진 부품, 사격 통제 시스템. 모든 게 이미 쌓여 있었습니다. 정리되어 있고 라벨이 붙어 있고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상태였죠. 이건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 부품들은 언제부터 준비한 겁니까? 엔지니어가 답했습니다. 2년 전부터입니다. 폴란드뿐 아니라 다른 나라 수출도 대비해왔습니다. 한국 방사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하죠. 그 순간 한국은 약속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제안서를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준비를 끝낸 상태에서 언제 가져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죠. 오후에는 시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경북 칠곡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이었습니다. 거기서 K2의 실제 성능을 봤습니다. 진창 돌파 시험이었죠. 전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차체, 120mm 포신, 묵직한 존재감. K2 블랙팬서였습니다. 엔진이 켜졌습니다. 저음이 울렸죠. 가슴이 떨렸습니다. 진창 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반 전차라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깊이였습니다. 하지만 K2는 달랐습니다. 속도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흙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갔죠. 궤도가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차체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 진창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전차를 본 적이 없습니다. 유럽 전차들은 진창에서 느려집니다. 독일 레오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게 때문이죠. 하지만 K2는 달랐습니다. 가벼웠고 빨랐고 민첩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빠를 수 있습니까?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능동형 유압 현가 장치 때문입니다. 지형에 맞춰 차체 높이와 각도를 실시간으로 조절합니다. 유럽 전차에는 없는 기술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전차는 유럽 기준을 뛰어넘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끝없이 이어졌죠.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작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속도로, 기술로, 시스템으로 준비되어 있었죠.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독일 레오파드의 납기 지연 관련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최신 기사가 떴습니다. 노르웨이, 레오파드의 인도 또 연기. 2027년으로 밀려. 2027년이요? 원래는 2024년이었습니다. 3년이 밀린 거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럽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독일만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도 스웨덴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너무 느렸습니다. 너무 오래 편안했던 겁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부품을 미리 쌓아두고 라인을 미리 돌리고 시험을 끝없이 반복했죠. 이들은 전쟁처럼 일했습니다. 아니, 전쟁보다 더 치열하게 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지막 일정이 있었습니다. 현대로템 본사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카민스키 본부장님, 어제 시험장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180대를 정말 3년 안에 보낼 수 있습니까? 유럽에선 불가능한 일입니다. 담당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유럽과 한국은 다릅니다, 본부장님. 우리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준비합니다. 약속하고 나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 이미 절반은 끝난 겁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약속하기 전에 준비한다. 유럽은 정반대였습니다. 계약하고 나서 준비를 시작하죠. 그러니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틀 동안 본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대한 공장, 쌓여있는 부품, 진창을 가르는 K2, 그리고 약속을 지킨다는 한 문장.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륙하면서 한국 땅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제안서를 꺼냈습니다. 180대. 3년. 한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그날 저는 폴란드의 미래를 보기 위해 비행기표를 끊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아니, 이미 지킬 준비가 끝난 나라였죠. 폴란드로 돌아가는 하늘 위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과 계약한다. 180대, 아니 그 이상을. 폴란드의 미래는 한국과 함께 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확신을 느꼈습니다. 폴란드가 살 길을 찾았다는 확신 말이죠. 바르샤바에 도착했을 때 국방부는 이미 제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곧바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장관, 참모들, 재정 담당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죠.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제 입에서 나올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자료를 꺼내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한국 공장 사진, 부품 창고 현황, K2 시험 영상 스틸컷. 하나씩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품은 이미 쌓여 있고 라인은 돌아가고 있으며 기술은 검증되었습니다. 180대 3년. 이건 가능한 일입니다. 한 참모가 물었습니다. 확신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한국은 약속하기 전에 준비하는 나라입니다. 유럽과는 다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말했죠. 하지만 동아시아 전차를 대량으로 들여온다. 유럽에서 전례가 없는 일 아닙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전례가 없다고 틀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새로운 길을 여는 겁니다. 장관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계약을 진행하십시오. 드디어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K2 전차 180대. 2025년까지 전량 인도.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기대였죠. 폴란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발표 직후 유럽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폴란드, 한국산 전차 180대 도입 결정. 유럽 방산 질서의 균열. 레오파드 독주 시대 흔들리나. 기사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긍정적이었습니다. 폴란드가 현명한 선택을 했다. 속도가 생명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회의적이었죠. 한국 전차를 믿을 수 있나? 검증되지 않은 무기 시스템. 너무 성급한 결정. 2023년 초 첫 물량 도착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20대였습니다.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제때 올까? 아니면 유럽처럼 지연될까? 저는 매일 한국 측과 연락했습니다. 일정에 차질 없습니까? 네, 예정대로입니다.
정말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선적 완료했습니다. 수송선이 발트해에 진입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그단스크항에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았죠. 하루 일찍이었습니다. 저는 항만으로 향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 언론, 군 장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안개가 짙었습니다. 바다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거대한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수송선이었죠.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항만 노동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크레인이 작동했고 선박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차가 내려오기 시작했죠. K2 블랙팬서. 검은 차체가 햇빛을 받으며 빛났습니다. 포탑이 천천히 회전했습니다. 엔진음이 들렸습니다. 낮고 묵직한 소리였죠. 전차가 땅에 닿는 순간 쿵 하는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전차가 계속 내려왔습니다.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5대, 10대, 15대.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마침내 20번째 전차가 내려왔습니다. 20대. 정확히 20대였습니다. 저는 속도란 단어의 의미를 그날 한국에서 다시 배웠습니다. 제 옆에 있던 장교가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왔습니다. 또 정확히 왔습니다. 다른 참모가 말했죠. 예정일에 정확히 맞춰서. 저는 전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서 봤습니다. 장갑면을 손으로 두드렸죠.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전차 20대가 약속한 날 그대로 폴란드에 들어왔다.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한국 측 인도 담당자가 다가왔습니다. 인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전차 20대, 1년 번호, 검수 결과.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저는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감사합니다. 약속을 지켜주셔서. 담당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는 약속을 지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유럽에서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늘 깨졌고 일정은 늘 밀렸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저희들에게 약속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습니다. 오후에 전차 시연이 있었습니다. 폴란드 병사들이 K2에 탑승했습니다. 처음 타보는 전차였죠.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엔진이 켜지고 전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한 병사가 소리쳤습니다.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조작이 부드럽습니다. 부사관이 감탄했습니다. 30년 군 생활에 이런 전차는 처음입니다. 엔진이 켜지는 순간 제 가슴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병사들이 좋아하는 무기. 그게 바로 좋은 무기였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도 병사들이 싫어하면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K2는 달랐죠. 병사들이 사랑하는 전차였습니다. 저녁에 국방부로 돌아왔습니다. 회의실에 보고했죠. 첫 물량 20대, 예정일에 정확히 도착했습니다. 병사들 반응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장관이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는 느꼈습니다. 우리는 옳았다는 사실을. 그날 밤 유럽 언론이 다시 들끓었습니다. 폴란드 K2 첫 물량 도착. 예정일 정확히 맞춰 인도. 한국 방산의 속도 유럽을 압도하다. 특히 노르웨이 언론 반응이 강했습니다. 노르웨이는 독일의 레오파드 1을 주문했지만 아직 한 대도 받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노르웨이 국방 전문가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20대를 받았다. 우리는 0대다. 이게 현실이다. 20대 대 0대.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독일 쪽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 독일 군사 전문가가 TV에 나와 말했죠. 속도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독일은 지금 그 속도를 낼 수 없다. 이 발언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독일 내부에서도 자체 비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변화가 시작됐구나. 유럽은 너무 오래 편안했습니다. 독일 중심, 느린 속도, 높은 가격.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이 나타나면서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훈련장에서 K2 기동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참관했습니다. 전차 20대가 일렬로 서 있었죠. 지휘관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엔진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진동이 땅을 흔들었습니다. 가슴까지 울렸죠. 전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형을 유지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속도가 빨랐습니다. 유럽 전차보다 훨씬 빨랐죠. 진창 구역을 통과했습니다. 속도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덕을 올랐습니다. 차체가 흔들리지 않았죠. 급커브를 돌았습니다. 민첩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전차는 폴란드를 지킬 수 있다. 러시아가 압박해온다면 우리는 맞설 수 있습니다. K2가 있으니까요. 훈련이 끝나고 병사들이 모였습니다. 한 젊은 병사가 말했습니다. 이 전차 정말 대단합니다. 부사관이 거들었죠. 30년 동안 여러 전차를 타봤지만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뭐가 가장 좋습니까?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빠릅니다. 그리고 부드럽습니다. 조작이 직관적이고 반응이 즉각적입니다. 부사관이 덧붙였죠. 자동장전 시스템이 정말 놀랍습니다. 장전수 없이도 빠르게 발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사들이 만족한다. 그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르샤바 하늘이 맑았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보낸 다음 물량 일정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일정표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해낼 수 있을까? 180대 전부를.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해낼 겁니다. 첫 20대를 약속대로 보낸 나라니까요. 폴란드 국방부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첫 20대가 성공적으로 도착한 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긍정적으로요. 하지만 모두가 환영한 건 아니었습니다. 7월 초 독일 국방부에서 공식 서한이 날아왔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나토 표준화 및 유럽 방산 협력에 관한 우려. 내용은 더 직설적이었죠. 폴란드의 K2 도입은 유럽 방산 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레오파드 2만이 유럽 표준이며 이탈은 동맹 전체의 상호 운용성을 저해한다. 저는 그 서한을 읽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표준화? 상호 운용성? 그래서 우리에게 8년을 기다리라고 한 겁니까? 폴란드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표준 타령이나 하고 있었던 겁니까? 하지만 압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보수파 장교들이었죠. 한 준장이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산 전차 20대는 좋습니다. 하지만 180대 전부요?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다른 의원도 거들었습니다. 독일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불편하다고요? 제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독일이 불편하다고 우리가 죽어야 합니까? 러시아는 국경에서 전차를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독일은 2030년을 말합니다. 한국은 2025년을 약속했죠.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결정권자의 고독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언론도 가세했죠. 야당 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했습니다. 한국산 전차에 국가 안보를 맡겨도 되는가? 실험용 무기를 대량 도입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방송 토론에 나온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K2는 아직 검증이 덜 됐습니다. 레오파드는 수십 년간 전장에서 증명된 전차입니다. 패널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그 방송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검증이 덜 됐다고? 20대가 제때 왔고 병사들이 만족하고 있는데 뭘 더 검증하라는 겁니까? 8월 말 프랑스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국방장관이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공식 일정은 동맹 강화 협의였죠. 하지만 실제 목적은 달랐습니다. 만찬 자리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유럽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유럽 방산 생태계를 함께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관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생태계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면요? 프랑스 장관은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느꼈습니다.
유럽은 변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 방식만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느리고 비싸고 정치적이었죠. 두 번째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2차 물량의 도착 예정일이었습니다. 국방부는 또다시 긴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운이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두 번째도 제때 온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매일 한국 측과 통화했습니다. 일정 괜찮습니까? 네, 선적 완료했습니다. 정말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그단스크 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언론, 군 관계자, 심지어 외국 무관들까지 모두가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또 약속을 지키는지 말이죠. 안개는 없었습니다. 날씨가 맑았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수송선이 보였습니다. 서서히 다가왔죠. 그리고 정확히 오전 10시 선박이 항구에 접안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전차가 내려왔습니다. K2.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대, 20대, 30대. 계속 이어졌죠. 마침내 40번째 전차가 땅에 닿았습니다. 40대. 정확히 40대였습니다. 제 옆에 있던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믿기지 않는군요. 또 제때 왔습니다. 폴란드 장교가 말했죠. 이제 60대입니다. 총 60대가 우리 땅에 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한 번은 우연입니다. 두 번은 실력이죠. 한국은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오후에 국방부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장관이 물었습니다. 카민스키, 이제 믿어도 되겠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180대 전량 믿어도 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반대하던 사람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60대 대 0대. 폴란드 대 노르웨이. 한국 대 독일. 그날 저녁 결정적 사건이 터졌습니다. 폴란드 훈련장에서 K2 기동 영상이 유출됐습니다. 누군가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린 겁니다. 진창을 가로지르는 K2. 엄청난 속도였죠. 진흙이 튀고 궤도가 미끄러지지 않고 차체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유튜브, 트위터, 군사포럼. 조회수가 폭발했죠.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저게 진짜야? 저 속도로 진창을 뚫어. 레오파드로는 불가능한 기동이다. 폴란드가 제대로 선택했네. 유럽 전역이 그 영상을 봤습니다. 특히 독일에서 반응이 강했습니다. 독일 군사 커뮤니티가 들끓었죠. K2의 기동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 레오파드가 뒤처지고 있다. 급기야 독일 국방 전문가가 공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 영상을 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레오파드로는 저렇게 못합니다. K2는 빠릅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60대를 이미 받았죠. 우리가 노르웨이에 약속한 레오파드는 아직 0대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K2가 진창을 뚫고 나오는 그 장면 저조차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발언은 폭탄이었습니다. 독일 내부에서 자체 비판이 나온 거였습니다. 유럽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죠. 독일 전문가 K2 우위 인정. 레오파드 신화 흔들리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유럽이 깨닫기 시작했구나. 한국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내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보수파는 독일 눈치를 받고 진보파는 한국을 지지했죠. 저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양쪽의 압박을 다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한 고위 관료가 제게 전화했습니다. 카민스키, 독일이 화났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 레오파드 추가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에겐 속도가 필요합니다. 독일은 그 속도를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럽 체제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러시아가 오면 체제가 막아줍니까? 전화는 끊겼습니다. 유럽은 우리를 비난했지만 그들은 우리를 지킬 전차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르샤바 밤거리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시끄러웠죠.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K2 60대가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정비하고 훈련하고 미소 짓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병사들이 답이었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무기, 그들이 믿는 전차. 그게 바로 옳은 선택이었죠. 정치가 아니라 현장이 답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독일에서 온 서한이 또 쌓여 있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 측에 이메일을 보냈죠. 3차 물량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예정대로 진행 중입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약속이었죠. 모든 반대는 결국 속도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2차 물량에 이어 3차 물량 도착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60대였습니다. 가장 큰 물량이었죠. 저는 매일 한국 측과 연락했습니다. 일정에 차질 없습니까? 네, 예정대로입니다. 정말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생산 순조롭습니다. 하지만 긴장은 계속됐습니다. 20대는 가능했습니다. 40대도 해냈죠. 그런데 60대요? 한 번에 60대를 제때 보낸다? 유럽 기준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60대 전량 선적 완료했다고요. 예정대로 도착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전부 실었습니까? 네, 저희는 약속은 꼭 지킵니다. 도착일 아침, 저는 다시 그단스크 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국방장관, 총리, 참모총장, 국회의원들, 언론사, 외국 대사들. 유럽 전역에서 기자들이 날아왔습니다. 모두가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약속을 지키는지 말이죠. 180대를 3년 만에 전부 보낼 수 있는지 말입니다. 날씨가 맑았습니다. 하늘이 청명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바다를 비췄습니다. 저는 수평선을 바라봤죠. 그리고 보였습니다. 거대한 선박들이 안개를 뚫고 나타났습니다. 한 척이 아니었습니다. 세 척이었죠. 60대를 나눠 실어온 겁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 들렸습니다. 선박이 천천히 항구로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선박이 접안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K2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대, 20대. 두 번째 선박도 도착했습니다. 전차가 계속 쏟아져 나왔죠. 30대, 40대. 세 번째 선박까지 완료됐습니다. 60대. 정확히 60대였습니다. 전차가 일정에 초 단위로 맞춰 도착한 건 내 생애 처음이었습니다. 장관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카민스키, 당신이 옳았습니다. 참모총장이 말했죠. 이건 기적입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전차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120대. 이제 120대가 폴란드에 있습니다. 오후에 도열식이 열렸습니다. K2 120대가 훈련장에 일렬로 섰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은 전차들이 지평선까지 이어졌죠.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웅장했습니다. 3년 전 회의실에서 절망하던 그 순간이 떠올랐죠. 대안이 없었던 그때 한국이라는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지휘관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120대의 엔진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소리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땅이 진동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차가 아니었습니다. 폴란드의 미래였습니다. 우리의 척추였죠. 전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형을 유지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속도가 빨랐습니다. 궤도가 땅을 박차고 나갔죠.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만세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함성이 훈련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병사들이 전차에 손을 얹고 웃던 그 장면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그와 긴 악수를 나눴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거든요.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죠.
화상으로 한국 공장의 엔지니어들과 연결됐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전차가 폴란드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울먹이며 대답했죠. 자기들도 감사하다고, 폴란드 병사들이 믿어줘서 감사하다고요. 한국은 무기만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책임을 보냈습니다.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제 눈에서 또 눈물이 났거든요. 그날 저녁 유럽 언론이 폭발했습니다. 폴란드 K2 120대 보유, 유럽 최대 규모라는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노르웨이 레오파드2는 여전히 0대라는 비교 기사도 나왔죠. 독일 방산이 속도에서 한국에 완패했다는 분석도 쏟아졌습니다. 노르웨이 국방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독일과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납기 지연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였죠. 독일도 움직였습니다. 생산 라인 증설을 검토하겠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시장은 변하고 있었거든요. 폴란드 여론도 완전히 반전됐습니다. 초반에 비판하던 언론들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카민스키 본부장의 해안, 한국 선택이 폴란드를 구했다는 기사들이 나왔죠. K2가 폴란드 안보의 새 기둥이라는 평가도 쏟아졌습니다. 제 사무실로 축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부분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60대가 더 남았습니다. 다음 날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병사들이 K2를 닫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병사가 달려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어제 야간 훈련에서 연령상 장비가 너무 좋았다고요. 노장 부사관은 30년 군 생활 중 최고의 전차라고 했죠. 저는 레오파드와 비교하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부사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레오파드는 과거고 K2는 미래라고 말이죠. 병사들이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4차 물량 일정표를 펼쳤습니다. 60대. 연말. 마지막 물량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측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4차 물량도 믿는다고,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요.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이었죠. 그날 나는 비로소 믿었습니다. 이 선택은 폴란드를 살릴 것이라는 걸.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바르샤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죠. 120대, 180대까지 60대만 더 남았다고요.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폴란드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국경 인근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재개한 겁니다. 탱크 대대가 배치됐고 포병 부대가 증강됐죠. 나토 정보부에서 긴급 보고서가 날아왔습니다. 폴란드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러시아 군사 압박 재개라는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여론은 다시 불안에 휩싸였죠. 국경 인근 주민들은 긴장했습니다. 국방부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저는 국경 상황 보고서를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러시아 기갑 부대 집결, 전차 약 200대 추정. 우리 쪽 대응 전력은 K2 120대. 숫자상으로는 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재정위원회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국방 예산 삭감을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K2 추가 구매 계획을 속도 조절해야 한다는 거였죠. 180대면 충분하지 않냐는 목소리가 또다시 나왔습니다. 국회 회의실이 뜨거웠습니다. 한 의원이 단상에서 소리쳤습니다. 1000대는 과도하다고,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이죠. 다른 의원이 거들었습니다. 러시아 위협은 과장됐다고, K2 도입은 방산 로비라고요. 저는 회의실 뒤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국경에서 200대가 집결하고 있는데 과장이라고. 같은 시기 유럽 쪽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독일 국방장관이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공식 일정은 나토 협력 강화 논의였죠. 하지만 실제 대화는 달랐습니다. 만찬 자리에서 독일 장관이 말했습니다. 유럽 방산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다고요. 한국 무기 비중이 너무 높아지면 유럽 산업이 무너진다는 거였죠. 폴란드가 레오파드 추가 도입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우리 장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검토해 보겠다고요. 저는 그 순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도 가세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에서 성명을 냈습니다.
폴란드의 K2 의존도가 나토 표준화에 역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럽 동맹국들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죠. 저는 그 성명을 읽으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협의? 우리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 와서 협의를 말하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4차 물량 선적에 차질이 생겼다는 겁니다. 한국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럽 항만 적체가 다시 발생했다고요. 이번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물류 대란이었죠. 전차가 늦으면 나라가 늦는다. 그 단순한 진실이 모두를 짓눌렀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연말 납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파들이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한국도 못 지킨다. 180대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공격할 게 뻔했습니다. 며칠 동안 한국 측과 긴급회의를 이어갔습니다. 화상회의, 전화통화, 이메일. 쉴 새가 없었습니다. 한국 측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체 항만을 찾고 있다고, 물류 경로를 변경하고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불확실했습니다. 정확한 일정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죠. 창밖으로 바르샤바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국방부 내부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K2 마지막 물량이 지연된다더라. 역시 180대는 무리였다더라. 반대파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죠. 한 참모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독일 레오파드로 대체하는 게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이미 제안이 들어와 있다고, 즉시 계약 가능하다고 말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한국을 끝까지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참모가 물었습니다. 만약 정말 못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을 믿는다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무너질 뻔했습니다. 마지막 물량이 흔들린다는 보고가 왔을 때. 며칠 후 전국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K2 도입 과정의 문제점을 조사해야 한다는 거였죠.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방산 비리 의혹이라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국회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의원들 앞에 섰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K2 선정 과정이 투명했냐고요. 한국 측과 불법 거래가 있었냐고요. 180대 계약이 과도하지 않냐고 말이죠. 저는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모든 과정은 투명했다고요. 불법 거래는 없었다고요. 180대는 최소한이지 과도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한 의원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왜 마지막 물량이 지연되고 있습니까? 한국도 결국 약속을 못 지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직 납기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연말입니다. 지금은 초겨울이죠. 한국은 아직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의원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정말 온다고 확신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신합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니까요. 청문회가 끝나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언론 카메라가 쫓아왔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죠. 마지막 물량이 정말 올 거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차에 올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르샤바 거리가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였죠. 그들은 몰랐습니다. 국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장관도 흔들리고 있었고 참모들도 불안해했죠. 반대파는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럽은 계속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최신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상황 보고서였습니다. 대체 항만 확보 완료, 물류 경로 변경 완료, 선적 준비 중이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저를 구해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약속을 지키려 애쓰고 있었죠. 저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연말까지 시간이 남았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한국을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마지막 물량 도착까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60대.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면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어떤 이는 기대했고 어떤 이는 의심했죠. 반대파들은 이미 실패를 확신한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이 결국 못 지킬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침 회의가 열렸습니다. 장관이 물었습니다. 카민스키 정말 옵니까? 목소리에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불안했거든요. 물류대란, 항만 적체, 유럽의 복잡한 상황. 변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며칠 후 오후 한국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문제가 생긴 건가? 손이 떨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국 측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맑았습니다. 본부장님, 전량 선적 완료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60대 전부 선박에 실었습니다. 예정대로 도착합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만에 겨우 말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전부 실었습니까? 네, 약속은 꼭 지킵니다. 전화를 끊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2달 동안 견뎌온 압박, 불안, 의심. 모든 게 한 번에 쏟아져 나왔죠. 장관에게 즉시 보고했습니다. 전량 선적 완료, 도착 확정. 장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국방부 내부에 소식이 퍼졌습니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지지파들은 환호했고 반대파들은 침묵했죠. 하지만 모두가 기다렸습니다. 진짜 오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며칠 후 수송선이 발트해에 진입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오고 있었습니다. 60대 전부가 폴란드로 향하고 있었죠.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창밖을 보며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180대. 3년 계약의 완성이었죠. 새벽 5시 그단스크 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아직 어두웠습니다. 도로는 한산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항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엄청난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국방장관, 총리, 참모총장, 국회의원들, 언론사, 외국 대사들. 유럽 전역에서 무관들이 날아왔습니다. 모두가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약속을 지키는지 말이죠. 180대를 3년 만에 전부 보낼 수 있는지 말입니다. 날씨가 맑았습니다. 하늘이 청명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바다를 비췄습니다. 저는 수평선을 바라봤죠. 그리고 보였습니다. 그 거대한 선박이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던 순간 나는 운명을 본 듯 했습니다. 거대한 선박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 들렸습니다. 선박이 천천히 항구로 다가왔습니다. 선박이 접안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K2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 차체가 햇빛을 받으며 빛났죠. 전차가 끝없이 내려왔습니다. 마치 역사 자체가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전차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대, 20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2번째 선박도 도착했습니다. 3번째, 4번째. 전차가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30대, 40대, 50대. 마침내 60번째 전차가 땅에 닿았습니다. 60대. 정확히 60대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렀죠. 참모총장이 격려했습니다. 본부장님 덕분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 덕분입니다. 외국 무관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독일 무관이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정말 180대 전부를 3년 만에. 노르웨이 무관은 카메라로 촬영하며 탄식했죠. 우리는 아직도 0대인데. 언론 카메라가 쉴 새 없이 셔터를 눌렀습니다.
이 장면은 전 세계로 송출될 거였습니다. 한국의 약속, 폴란드의 선택, 유럽의 변화. 모든 게 이 순간에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에 대규모 도열식이 열렸습니다. K2-180대가 훈련장에 일렬로 섰습니다. 지평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은 전차들이 끝없이 이어졌죠.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웅장했습니다. 3년 전 회의실에서 절망하던 그 순간이 떠올랐죠. 대안이 없었던 그때 한국이라는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지휘관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180대의 엔진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소리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땅이 진동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차가 아니었습니다. 폴란드의 미래였습니다. 우리의 척추였죠. 전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형을 유지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속도가 빨랐습니다. 유럽 전차들과는 차원이 달랐죠.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만세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대한민국, 폴란드. 두 나라 이름이 함께 울렸습니다. 유럽이 우리를 비웃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현대로템 사장이 직접 왔습니다. 저는 그와 긴 악수를 나눴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거든요. 화상으로 한국 공장과 연결됐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박수치며 환호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폴란드를 살렸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저희를 믿어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저희를 움직였습니다.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울고 있었습니다. 이날 나는 폴란드가 다시 일어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전 세계 언론이 폭발했습니다. 폴란드 K2-180대 완성, 3년 계약 완벽 이행. 한국 방산, 유럽 질서 뒤흔들다. 속도의 승리 약속의 힘. 독일 레오파드 신화 붕괴. 노르웨이 영대, 폴란드 180대.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전 세계가 이 사건을 주목했습니다. 작은 동아시아 국가가 유럽 방산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겁니다. 독일 언론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독일 전문가가 방송에 나와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속도에서 신뢰에서 모든 면에서 한국에게 졌습니다. 노르웨이는 즉시 독일과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한국에 새로 제안서를 요청했죠. 스웨덴, 체코, 루마니아도 움직였습니다. K2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한 겁니다. 유럽 방산 지형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르샤바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죠. 책상 위에 한국에서 온 마지막 이메일이 있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본부장님, 약속 지켰습니다.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들은 폴란드를 구했습니다. 아니, 유럽을 깨웠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끝났습니다. 3년의 여정이 끝났죠. 180대. 약속대로. 정확히. 한국은 해냈습니다. 폴란드 남부 글리비체에서 역사적인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K2PL 현지 생산을 위한 부마르 라베디 공장 현대화 사업이었죠. 저는 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3억 달러 규모의 투자였습니다. 첫 번째 분할금 1억 달러가 이미 집행됐죠. 공장 부지가 거대했습니다.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었고 크레인이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공장장이 설명했습니다. 2028년까지 완공됩니다. 현대로템이 조립라인 구축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로봇 조립라인이 들어올 겁니다. 완공되면 연간 180대 전차와 81대 지원 차량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현장 곳곳에서 한국 기술자들과 폴란드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설계도를 펼쳐놓고 논의하고 있었죠. 한쪽에서는 기초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콘크리트가 부어지고 철골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K2PL 공장 내부는 유럽의 미래가 용접되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한 폴란드 기술자가 한국 엔지니어와 함께 설비 배치도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진지했습니다.
집중했죠. 이들은 3년 후 완성될 공장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공장장이 말했습니다. 2027년부터 K2PL 64대를 여기서 최종 조립합니다. 2029년부터는 지원 차량도 생산하죠. 직원도 현재 800명에서 1,400명으로 늘어날 겁니다. 16년 만에 전차 생산 기능을 회복하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80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부마르 아베디 공장은 2009년 말레이시아용 PT-91 생산 이후 오랫동안 전차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함께 말이죠. 바르샤바로 돌아오는 길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루마니아가 K2 도입을 공식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 실무진을 한국에 파견한다는 내용이었죠. 체코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이 인터뷰에서 폴란드 모델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2가 매력적인 옵션이라고 했죠. 슬로바키아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에 공식 문의를 보냈습니다. K2 성능과 도입 과정에 대해 알고 싶다는 거였죠. 동유럽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문을 연 겁니다. 한국 방산이 유럽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든 거죠. 유럽 언론이 연일 보도했습니다. 폴란드가 유럽 기갑의 새로운 중심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동유럽 방산 지형이 재편되고 있다고 했죠. 독일 반응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독일 국방부가 뒤늦게 생산 라인 증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납기를 단축하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시장은 이미 변했거든요. 한 독일 군사 전문가가 방송에 나와 인정했습니다. K2는 게임 체인저라고요. 속도와 신뢰에서 한국을 따라잡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이 안주했던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했죠. 프랑스도 방향을 틀었습니다. 프랑스 국방장관이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과 전략적 협력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이상 압박하지 않겠다는 신호였죠. 유럽은 더 이상 한 나라의 전차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유럽 방산 질서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레오파드 중심 체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선택지들이 생겨났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국방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천대 재무장 계획 최종안이 상정됐습니다. 이미 180대를 확보했죠. 글리비체 공장이 완공되면 추가 생산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도 추가 도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K2가 증명했거든요. 성능으로, 속도로, 신뢰로 말입니다.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폴란드는 K2 1000대 보유 국가가 된다고요. 유럽 최강 기갑 전력을 구축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발표 직후 유럽이 술렁였습니다.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폴란드가 군사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쏟아졌죠. 나토 내 위상이 달라질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러시아 반응도 나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논평을 냈습니다. 폴란드의 군비 증강을 예의주시한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전과 달리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180대가 주는 억지력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국경 인근 러시아 군사 활동이 줄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함부로 압박하지 못했죠. 저는 다시 글리비체 공장을 찾았습니다. 몇 주 전보다 진척이 있었습니다. 건물 기초가 거의 완성됐고 철골 구조물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사 현장 한쪽에 조감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완공 후 모습이었죠. 거대한 공장이었습니다. 조립 라인이 여러 개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로봇들이 정밀하게 작업할 공간이었죠. 한 한국 엔지니어가 폴란드 노동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조립 라인 배치에 대해서였죠. 폴란드 노동자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질문도 했습니다.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공장장이 말했습니다. 2028년이면 모든 게 준비됩니다. 그때부터 폴란드가 직접 K2PL을 만들 수 있습니다. 16년 만입니다. 우리가 다시 전차를 생산하는 겁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용기는 나라를 살린다는 사실을. 그리고 너무 기대됩니다. 2028년 글리비체에서 첫 K2PL이 굴러나올 그 순간이 말이죠. 책상 위에 3년간의 기록이 쌓여 있었습니다. 계약서, 보고서, 사진, 이메일. 모든 게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첫 제안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180대 3년 한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그 문장이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약속을 지킨다. 간단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유럽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독일도 프랑스도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을 지켰습니다.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죠. 폴란드 방위산업 전문 저널리스트 바르톨로메이 쿠차르스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폴란드는 30년 동안 독자 전차 개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요. PT-2000, 게파르트,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자금과 정치적 의지 부족으로 무산됐다고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한국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글리비체 공장이 완공되면 폴란드는 다시 전차를 만드는 나라가 됩니다. 16년의 공백을 끝내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의 장면을 기억합니다. 안개를 가르며 들어오던 수송선, 180대 전차의 장엄한 행렬, 그리고 폴란드가 다시 일어나는 소리 말입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무모하다 했습니다. 누군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죠. 하지만 한국은 약속을 지켰고 폴란드는 미래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그날의 결정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내려야 했던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이 폴란드와 함께 끝까지 갈 것이라 믿습니다. 2028년 글리비체에서 첫 K2PL이 굴러나올 때 그것은 단순한 전차가 아닐 겁니다. 두 나라가 함께 만든 신뢰의 증표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그 약속과 함께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